정부가 공식 경기 진단서인 그린북에서 8개월 만에 부진이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것인데 실제 경기 흐름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이체 오류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보안 입법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보다 못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셋값 흐름과 대책은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정부는 매달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을 발표해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동안 썼던 부진이라는 표현이 이번 달 그린북에서 사라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인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부진이라는 표현을 뺐어요?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11월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과 건설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로부터 7개월 연속으로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2005년 3월 처음 발간한 이후 가장 길게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8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근거는 뭡니까? 네, 기재부는 9월 산업활동 동향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기재부는 전월 대비로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 투자는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광공업 생산이 2% 증가하고 설비 투자가 2.9% 증가하면서 지표상 반등을 보인 것을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근거로 쓴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이우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이 2% 될까 말까 한 상황이 단기적인 경기 문제라며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청와대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경기 인식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부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와는 조금 다른 인식이어서 청와대와 정부가 경기 낙관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8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지만 이 같은 표현을 걷어들일 요인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부진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 경제가 이게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네, 정부가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수출과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진 대신 성장 제약이라는 말이 들어간 셈인데요.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우리 경기에 대해서 부진한 평가를 내리다가 이 표현을 걷어들이긴 했지만 실제 주요 경제 지표에 뚜렷한 개선 흐름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출의 경우 이달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정부 지출을 빼면 경기를 반등시킬 만한 계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경기 부진이 바닥 다지기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민간의 판단은 정부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네, 전문가들도 아직 부진이라는 이 말을 빼기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경제 여건이 개선된 점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진단에서 부진하다는 표현을 빼게 되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고요. 네, 경기는 상승, 둔화, 하강, 회복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순환으로 이렇게 거듭하게 되는데 현재 부진은 바닥을 찍고 다시 다지는 시기가 아니라 L자형 침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증가세 유지를 언급하긴 했는데 3분기 민간 소비율은 전기 대비 0.1%로 전분기보다 줄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평가하는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도 지난 9월까지
수출이 28개월 연속 계속 하락하면서 전체 회원국 중에서 최장 기간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섣불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냉정한 경기 진단을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불황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인데 이마저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좋지만 낭비하는 부분은 좀 없애고 제대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꿎은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장은 민간에서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단기적인 버팀만 추구하게 된다면 또다시 경기는 하강하고 말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철도노조가 다음 주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철도노조가 투쟁에 돌입했다고요? 네, 오늘 20일로 예정된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작업 규정을 100% 지키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선 건데요. 앞서 노조는 열차 출고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출입문 개폐 시간을 원칙대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투쟁 세부 지침을 각 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 정상화,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인력 확보 등인데요. 노사 양측은 2019년 임금 교섭을 지난 5월부터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11일 한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어 현재로선 파업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열차 운행 지연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데 정부 대책은 뭔가요? 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 10대와 테마호로 열차 1대가 20분에서 50분가량 지연 운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군 인력 등을 동원해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할 계획인데요.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2%로 운행하되 퇴근길에는 84%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KTX의 경우 파업이 시작되면 SRT 입석 판매를 허용해 최대한 수송료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의 준법 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면서 비상대기 열차와 지원 인력을 총동원해 긴급 투입하고 운행 지연 시 환불 변경 수수료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열차는 평시 대비 60%, 화물 열차는 31%까지 운행률이 떨어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여러 은행들을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금융 서비스의 혁신이라며 정부도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실제 이용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곳곳에서 문제와 미비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등록 계좌 수는 183만 개,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은 174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사용자층을 확대해가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타행으로 이체할 때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에 수취인 이름이 찍히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원인은 오픈뱅킹 시스템에서 은행 간 송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님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단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향후 정식 서비스로 확대되면 중소 핀테크 업체들도 다수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업체들 스스로 이용기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 시장의 규제를 바짝 죄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갈 곳 없는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금융투자 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네. 당국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 상품 전반에 걸쳐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어떤 상품들이 영향받고 규모는 또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규정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DLS, ELS 등 파생결합 증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난도 상품을 기준으로 제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20%가 넘는 원금 비보장형 파생금융 상품의 규모는 6월 말 기준 7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에서 발행된 전체 파생결합 증권이 대략 116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약 64%에 해당합니다. 이 업계에서 매우 강한 규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없이 잘 팔던 다른 은행에는 불똥이겠네요. 네,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파생 상품을 팔면서 2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는데 이게 당장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또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에 구조화 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 상품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을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증권업계랑 자산운용업계 이쪽은 어떤가요? 네, 은행이 잃은 고객들을 증권사가 얻는 것 아니냐, 증권사에게는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 모두 사모펀드 시장, 펀드 판매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재개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회는 보안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보완책을 내놓는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오는 18일에 브리핑을 열어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현재 행정조치로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 중인데요. 중소기업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고 구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 허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이렇게 보완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까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도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용부는 검토 중인 보완책 발표 시기와 내용은 입법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근로제 등 추가적인 유연근로제 방안을 놓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대책은 있는지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네. 먼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국토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전세 가격 지수가 1%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조사 대상 196만 가구 중 12만 가구 정도가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전세 가격 지수가 15%까지 떨어지면 16만 가구까지 이 위험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전세 가격 지수 평균 2.2% 떨어졌고요. 결국 앞서 보신 그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조사 대상의 약 6%인 12만 2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최근 전세 가격 하락세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 하락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이게 온도차가 있는데 앞서 보신 조사의 경우 시점이 6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하락하던 서울 전셋값은 7월부터 하락세를 멈췄고 보시는 것처럼 전국 전셋값 역시 10월 들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역전세난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얘기되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분양을 기다리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부러 전세를 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많이 내놓고 이에 따라서 전세 매물이 이제 좀 기회지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역전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세 보증보험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이 두 기관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들 기관이 먼저 전세금을 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도 내야 되고 의무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 가입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원 측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주거 이동이 제약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최고 10억 원 이하 전세주택만 가입할 수 있게 된 이 보증보험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건당국의 부작용주의에도 불구하고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간 동물용 구충제를 찾는 암 투병인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강아지 등 반려동물용 구충제 구하기가 쉽지 않자 이젠 돼지용 구충제까지 구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여 명이 모인 펜벤다졸 관련 오픈 채팅방입니다. 식도암 3기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사람이 펜벤다졸 구매 방법을 묻자 해외 판매 사이트 이름과 주소가 올라옵니다. 관련 블로그에는 하루에 몇 번 약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이 게시돼 있고 올리브유와 같이 먹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복용법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구충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급기야 돼지 구충제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았는데요. 복용량, 그러니까 투여량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사람과 돼지의 장기 구조 등이 비슷해 괜찮을 것이란 추측 때문인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포유류니까 인간에 더 가깝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괜찮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아주 비약이죠. 부작용으로 3분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셨거든요. 소화관 부작용을 호소하시면서 못 먹고 구역, 구토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이처럼 식지 않는 관심 속에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은 역부족인 상황.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고발 조치 사이트 폐쇄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이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이제 막아놔도 또 다른 업체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투병 환자들에게 부작용 때문에 복용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내년도 대입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유통업계가 수험생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험표만 제시하면 파격적인 가격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예년과 달리 백화점들은 조용합니다. 이유가 뭔지 강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저트를 판매하는 이곳은 오늘부터 수험표를 인증하면 신메뉴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외식 기업은 어제부터 수험생에게 조리장 특별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뿐 아니라 화장품과 의류, 가전업계도 수험생들을 위한 파격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좋죠. 네,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그만큼 이렇게 해주는 건가? 인터넷에서도 막 뜨잖아요. 이런 이벤트 있다고. 친구들 태그하면서 이제 자기 걸어다니는 할인 쿠폰이라고. 수험생을 겨냥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 백화점 업계는 이 자체적인 기획 행사를 준비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할인 행사가 있고요.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내년부터 바뀌는 대형 유통기업 특약 매입 지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침이 시행되면 백화점 기획 할인 행사에 입점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할인율의 절반은 백화점이 부담해야 합니다. 40% 할인이면 20%는 백화점이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침 시행을 앞두고 입점 업체와의 불필요한 논란이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바뀐 소비 패턴에 따라 예년만큼 백화점을 찾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용한 백화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서둘러 접종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는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 5.9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전국에 독감주의보를 발령하고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임신부분들과 어린이는 11월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도가 넘는 고열과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감염되면 폐렴이나 축농증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임신부 등은 독감 고위험군 대상자로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이 높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는 70에서 90% 수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택배기사가 개별 사업자냐 노동자냐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법원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며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있었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7년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받자 CJ 대한통운과 단체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CJ 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CJ 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서 CJ 제로 측이 제기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데에서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음을 사법부가 판단하였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택배노조는 4대 보험을 비롯해 노동시간과 임금 등 기본 권리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서비스는 LA에서 시작하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선보이고 왜 LA를 택한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현대차가 모빌리티 법인을 LA에 세웠군요. 어떤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인가요? 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법인 모션랩을 설립했습니다. 모션랩은 이번 달부터 LA의 지하철 환승주차장 4곳을 거점으로 지하철역 기반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추후에는 LA 내에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차량을 포함해 최대 300대를 사고지 제한 없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형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미국 LA에 법인을 세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LA시는 미국 최대 교통도시인데요. LA 시민은 버스와 지하철 이용에 1인당 연평균 9,741달러를 씁니다. 뉴욕 7,907달러, 영국 런던 5,445달러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도와 관심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또 현재 LA시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도심교통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5만 명 내외로 추산되는 LA 한인 사회가 현대차와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모션랩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로 시작해 로보택시, 셔틀 공유,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해외 송금 단기 일자리를 가장해 사회 초년생이나 구직자를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인출책으로 쓰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데 금감원은 송금액의 1에서 10%, 하루 50만 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보고 이를 지원했다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집값만은 잡겠다고 장담한 정부의 엄포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든카드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들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시장은 규제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은 늦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돼 저녁부터는 충북 남부와 경북 북부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린 비와 눈으로 인해 내일 아침까지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아쉽게도 공기질은 좋지 못한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머물면서 오전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날이 풀리면서 오늘 아침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대전과 청주 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따스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